그 제가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서 특히 요즘에 이 대선 후보들에 관련해서 기본소득 얘기가 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이제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이게 기본소득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수단적인 방법으로 또는 도구로서의 너무 많이 이야기되다 보니까 기본소득의 본질적인 이야기, 왜 우리가 이 기본소득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본질 얘기는 다 사라진 것 같고 어떤 정책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얘기를 본질적으로 다시 재구성해 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 건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다음 주에 얘기해 보고 싶은 거는 실제 우리가 기본소득을 실행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라고 하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자료는 이제 준비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래 옛날에 준비한 걸 다시 보면서 이런 얘기를 먼저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걸,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거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걸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실행을 위한 어떤 대안을 좀 기본소득을 하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대안들이 있을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은 칠판에다 그려가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집주인이신 우리 강수철 교수님도 시스템 이론이나 모델링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모델링이나 시스템 이론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언어는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는 입체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기본소득 이렇게 얘기하면 나머지 다른 생각을 못 해요. 한 번에 한 얘기밖에, 한 입에 한 가지 이야기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현상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여러 단어가 동시에 떠 있거든요. 근데 이 여러 단어 가운데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다음 단어가 나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다음 단어를 무엇으로 얘기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이 이어지죠. 이 연결조차도 단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가 갖고 있는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언어는 한 번에 한 가지 얘기밖에 못하고 다음 얘기를 하면 앞에 얘기가 연결돼서 리니어하게 단선적으로만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 후보들 사이에 얘기가 될 때 너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지? 이거 문제야라고 하는 식으로 꼬리를 물고서 일정한 흐름만 만들어내지 그것이 갖고 있는 다른 측면들은 얘기할 수 없는 거로 프레임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확 풀어놔 버린다면은, 기본소득 얘기를 완전히 풀어놔 본다면 얼마나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본질을 더 지키려면 이걸 다양한 측면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다양한 측면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제가 충분히 정리가 못 됐어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기본소득이라고 할 때 이 소득 뒤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의 본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제 원칙 얘기를 할 때 여기 5가지가 있잖아요. 이 5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쭉 풀어본다면은, 그러면 이 5가지를 재조합하면은, 예를 들어 무조건이라는 거에 해석이 5가지 있다, 모두에게 5가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오자승의 가지수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게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를 갖고서 이게 문제라고 해서 그 얘기만 갖고 자꾸 공격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은 프레임이 잡힌다는 거죠. 그렇게 고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본소득 얘기를 할 때 이 5가지 원칙이 추상적이니까,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훨씬 다양하게 풀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무조건이란 말은 반대로 조건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무로 돌릴 건가 라고 하면 거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두라고 할 때 이 모두도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두라고 할 때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가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모두를 확인하고 그 시간과 장소와 공간에 따라서 모두라고 하는 것이 다시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개인이라고 할 때도 이게 철학적인 이슈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임신 중인 아이는 그럼 개인이라고 칠 건가 아닐 건가, 이거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법률의 문제이기도 하죠. 뱃속에 있는 아이의 문제. 또 여기 개인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들의 경우만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라든가, 보통 이제 한정치산, 뭐 금치산 이런 거 하는 경우에 개인으로 넣을 건가 뺄 건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개인으로 치지 않아요. 어디서도. 근데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노숙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불법 체류자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는 다 통상 이게 개인에 해당이 안 된다고 우리는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그런데 이 자체가 스위스나 네덜란드 같은데,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정책적으로 항상 이슈가 돼요. 특히 요즘 같이 이제 불법, 이 말을 쓰면 안 되죠. 불법 체류자 문제가 아니고 이민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 한국은 섬나라거든요. 비행기나 배 타지 않고서 들어올 수가 없는데 유럽에 많은 나라는 그냥 걸어가면 돼요. 국경선 담장 넣고.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냥 기차 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내려가지고 길거리에 나와 있으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개인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이슈거든요. 현금이라고 할 때 이 현금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역화폐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칠 건가. 또 현금이라고 할 때 이 캐시란 말을 우리는 정부에서 통장에 넣어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겪는 문제죠. 통장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요. 주기적이라고 할 때 이 주기도 대부분 이제 월이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얘기하지만 월급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는. 일본이나 유럽, 미국 같은 경우는 주급제. 오래됐죠, 미국은. 금요일 날이 주급받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기적이라는 말도 사실은 스펙트럼이 무지하게 큰 거죠.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근대에 들어와 생긴 거거든요. 그전엔 10일 단위도 있었고 15일 단위도 있었고 한 달 단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아주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말씀드린 법률적인 이슈 또는 철학적인 이슈가 다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쭉 풀어놓고서 생각해 보면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조합을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그런 예를 좀 들고 싶고요. 우리의 상상력 또 실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 기본소득 얘기를 끝날 때쯤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다음 주에는 실제 그러면 그 조합을 만들어 볼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조합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 방법 자체를 한번 나름대로 제가 제안을 해보려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 충분하게 정리는 안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그 변형되는 거에 대해서 실제 이런 논의가 있더라고요. 여기 석재원 교수가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의 평가와 과도기적 기본소득의 제안이라고 하는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냥 이념형에 대해서 핵심 요건, 부가 요건 이것들에 대해서 변형 범위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변형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미 있었습니다. 이걸 더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번째 이제 종합적 평가로 해서 모든 시민, 모든 시기, 탈상품화, 기본소득 보장이 이제 이념형이라고 하면 아이디얼하게 기본소득을 얘기한다면 변형 범위에는 근로가능 집단을 포함한 근로가능 집단이라고 하는 다른 집단 범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탈상품화를 준탈상품화로 바꿔서
상품화의 여러 가지 형태를 다 반영을 해보자. 이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현재도 이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 소득이냐, 기본 서비스냐, 기본 바우처냐, 뭐 이런 논의가 사실 이론적인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거에 다른 어떤 대안, 탈상품화의 대안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본소득 보장에 대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의 경우도 모든 시민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시민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이란 말이나 시민이란 말에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도 마찬가지고요. 시민권 기반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시민권 기반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민자들 해당이 안 되죠. 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근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내일 출소하는데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로는. 그게 그냥 우리가 디테일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제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행정도 감당이 안 되는 거라고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급여 수준에 대해서 충분성에 대해서도 이제 최저생활보장 수준에 대해서 이게 뭐 50%로 하자, 최저생계급여의 50% 이상으로 하자, 여기도 조금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요. 기간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매월이냐 아니면 일시급으로 하냐라는 자산급여 방식이라든가 이것도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란 어쨌든 이제 제가 오히려 이 5가지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이런 논의가 있는 걸 발견하고서 거꾸로 기본 원칙에 대한 변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들이 제한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있죠. 무조건이란 말에 대해서 이 무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이 무조건이란 관점을 이제 변형시켜 갖고 우리 대전에서 했던 코로나 지원금의 경우에 이 밑에 쪽에 가보면은 지원 대상이라든가 대전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대상을 이렇게 했거든요. 조건을 거는 거죠. 그리고 지급했어도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거를 기본소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원칙에는 안 맞아요. 그렇지만 기본소득에 가까운 어떤 특징은 분명히 가지고 있죠. 이게 변형의 형태의 한 가지로 우리가 이제 실제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면 이게 가능하다면 이런 변형이 가능하다면 또 다른 변형들도 생각해 보고서 그것을 우리가 도전을 해보고 시행을 해보면서 확대해 갈 수 있는 이상적인 거로 옮겨갈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두에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변형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청년수당이 있고 농민기본소득제를 여주에서 이미 연간 60만 원 해가지고 시행 예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 농민기본소득제는 여주만 있는 게 아니라 부여 쪽에서도 이제 농민수당으로 해갖고 연간 50만 원 이미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이라고 하는 걸 대상으로 해서 하는 모두가 아니고 특정한 청년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육아기본수당이라고 해서 강원도에 또는 소농직불금 이런 형태도 있어요. 이때 이제 농민기본소득제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부 기본소득의 경우에 근본적인 논란이 뭐냐면은 기존에 주고 있는 여러 가지 급여 제도를 재구성하는 거 측면의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농민기본소득도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직불금 같은 거 또는 각종 보조금이 나가는 거를 통합해 가지고 지금은 이 직불금이나 이렇게 나가는 게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토지에 그러니까 논밭의 면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특정한 목적에 맞춰 갖고 이게 급여가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농민들은 혜택을 못 받고 소유자들이 받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자. 실제 살고 있는 농민 중심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거고 그 농민들한테 오히려 이 기본소득을 주는 걸 통해 가지고 친환경이라든가 다양한 형태 정책 효과를 오히려 더 날 수 있다,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저희 충남에서도 이제 그런 걸 시도해가지고 농업직불금제를 재구성하는 걸 했거든요. 그걸 이제 확대해가지고 모든 농민들한테 주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옮겨가는 그런 정책 전이 과정, 정책이 옮겨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특정한 대상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고요.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인당 취급하는 경우에도
여기 이제 비율이 다 조금씩 틀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위소득 100%, 80%또 액수도 실제 재난지원금을 준 사례에서 뭐 10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경기도는 전도민 1인당 10만 원 했다면은 대전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30만 원에서 63만 3천 원, 충남은 중위소득 80% 해갖고 소상공인통해서 등을 포함해서 100만 원, 전북은 청년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월 50만 원.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몇 가지를 반영을 하고 몇 가지는 반영하지 못한 그런 변형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금만 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지역화폐로도 줬고 신용카드로 넣어주고 선불카드로도 해주고요. 그래서 이 차이는 실제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저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산업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저거를 운용해서 얻는 금융이익을 누가 가져가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요즘 핀테크 얘기하는데 핀테크는 품돈 모아서 엄청난 그 이익을 만들어내는 게 핀테크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뭐 5천 원, 만 원 이하의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그 돈을 쌓아놓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이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면 거기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금융산업의 큰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현금으로 주면은 바로 현금으로 줬을 때 중간에 이익이 아무 데도 안 간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전이를 해주면. 그리고 주는 정보하고 받는 사람하고 사이에만 거래가 있는데 이 수단을 사용을 하면은 실제 엄청난 액수의 레버리지가 생길 수 있어요. 금융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금융이익을 누구한테 주느냐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레버리지를 최소화하면서 지역으로 순환시키니까요. 지역 내에서. 근데 그 경우에도 지역화폐 경우에도 그 금융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걸 운영하는. 그리고 실제 돈이 들어와 있을 때 지역화폐 카드에 잔고가 쌓여 있죠. 돈을 찾아가기 전까지는 엄청난 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고 이 금융을 돌릴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생각들은 대부분 안 하세요. 금융경제의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이익을 줄 건가라고 하는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상위 20%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로 캐시백을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전부 카드회사한테 이익을 몰아주겠다는 거예요. 카드회사가 갑자기 꽁돈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바로 쓰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미 들어오는 게 확정돼 있죠. 정부가 돈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미 돈 들어오는 거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상되는 걸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레버리지인 거예요. 오늘날의 전자금융 시대에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레버리지가 벌어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받는 것만 관심 있지 이걸 금융 시스템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현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현금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를 갖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현대 경제로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에서 최근에 뭐 이제 더 사실 가장 극단을 놓은 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양적 완화라는 걸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본이제가 무너졌고요. 1970년대에 근본이자가 무너졌거든요. 그 근본이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원이 있으면 100원씩 금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이 100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금으로 보장하는 거였어요. 이게 무너지고 났어요. 그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보장하는 방식으로 옮겨가죠. 이게 정부가 보장하는데 정부가 보장할 때 은행들 사이에 거래할 수 있는 별도의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의 가치를 거기다 맞췄거든요. 금이 아니라 교환권으로. 이 교환권은 각 나라가 같이 합의해서 일정한 정도만 만들고 확대하지 않자 이렇게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정부가 그걸 다 지켰으면 괜찮은데 안 지키니까. 특히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서 사실은 정부가 보장하는 거는 이제 바뀌어간 거예요. 실제는 정부가 돈의 가치를 보장을 하는 거죠. 정부가 돈의 가치를 보장하는데 그러면은 권력 있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들 중심으로 이걸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이게 한 걸음 더 나가면서 인터넷 금융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말씀드렸던 레버리지를 어디서 얻냐면은 사실은 정보에서 그러니까 거래의 안정성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돈의 가치를 결정을 해요.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일 돈 받을 게 확실하다. 이게 100% 확실하다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값어치는 100%예요. 근데 이게 회수될 가능성이 90%라고 그러면 실제 내가 갖고 있는 값어치는 90%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현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바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통장 안에 찍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냥 이런 예를 한 가지 드는데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몇 년 전에 광화문에서 광화문 지하에서 이 전산 금 연결망에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됐는데.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카드 거래가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한 3일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카드 속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현상이 언제 일어났냐면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일본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고 동경 주변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이나 한 달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여러분 카드 있는 거 다 소용없어요. 현금을 갖고 있는 거 외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뭐 찾을 수도 없잖아요. 확인도 못하고 얼마가 있는지.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저께 새벽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그저께 비 많이 왔잖아요. 다들 주무시느라고 모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6시쯤에 한 3분 정도 전기가 나갔어요. 드문 일이죠. 그렇지만 만일 이게 한번 전기가 나가가지고 5시간, 6시간, 하루, 이틀 전기가 나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금 갖고 있는 거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미국에서 사재기나 코로나 때 사재기나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겼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현금 갖고 있으면 어디 가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현금을 갖고 있어도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재기를 다 하죠. 네 뒤집어서 얘기해서 내 현금이 있는데도 쓸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나? 이게 돈은 많아. 통장에 몇십억 있어, 몇백억 있어. 근데 전기 다 나가고 그래서 그 돈 인터넷 뱅킹이 안 되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그걸 근본적으로 지금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때입니다. 위기 시대에. 그래서 가장 밑에서부터 생각하면은 가장 밑에서는 생활 필수품, 물, 공기, 식량, 뭐 에너지도 포함해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부탄가스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탄가스 있으면 당장 먹고 사는데 해결이 되니까요. 자,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난 대비해가지고 최소한 3일 정도는 이거 반드시 갖고 있으라고 얘기해요. 일본 사람들이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3일 정도는 먹고 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 일주일을 산다면은 뭐가 필요할까? 한 달을 산다면 뭐가 필요할까? 현금이 필요하죠. 그때 현금이 필요해요. 현금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위기에 대비해서. 현금도 제가 이 농담 같은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이런 그 아이디어를 실제 얻은 거는 이미 책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에 관한 책도 번역돼 있는데 거기에 그 3일 정도는 반드시 필수적인 거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텐트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준비하고 한 달 정도 현금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그래서 집에 몰래 어디 숨겨놓으라는 거예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현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현금 다음에가 현금보다 먼저는 금이에요. 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금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 만일 전기도 안 들어오고 재난이 오면 식량, 라면, 예. 그리고 기름, 예. 이거를 쟁여놓으라고까지 얘기해요. 왜? 현금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거 갖고 몰몰 교환을 해야 되니까. 자, 제가 얘기한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책을 읽고서 실제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러시아가 무너지고 나서 구러시아가 무너지고 나서 상당 정도의 혼란 기간이 있었대요. 그때 돈도 제대로 못 쓰고 물건이 거래가 안 되니까. 러시아에서 경험한 사람의 얘기예요. 말씀드렸듯 일본이 재난을 겪으면서 거기서 일본은 여러 차례 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일본은 다 그래서 재난 가방을 다 집에 갖고 있어요. 재난 가방을.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재난이 생기면서 특히 카트리나 이후에 다 이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미국은 집을 지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발전기를 설치를 해요. 자가 발전을 해야 되니까. 집 짓는 비용이 다 들어가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가스 발전을 하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태양광을 하든지. 자, 우리가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생존의 기본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냥 통상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달 월급 받고 사는 식으로 사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소득 얘기가. 근데 지금 위기의 시대에는 그보다 더 나갈 필요도 있고 새로운 상상력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현금이라고 하는 거에 제약될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지금 얘기한 우리가 날마다 꼭 필요한 에너지의 문제라든가 전기, 가스 이런 거를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말씀하신 식량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무슨 뭐 공산주의냐. 옛날에 북한에서 뭐 계속 이렇게 배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삶의 기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삶의 가장 근본적인 거에 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현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건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거 가지고 새로운 대안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기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저희가 이거 부정기적으로 1차, 2차, 3차하고 지금 4차를 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뭐 주기랑 상관없이 어쨌든 했는데 이 주기의 경우도 한 달에 한 번 할 건지 1년에 한 번 하는데도 지금 사례들이 여러 군데 있죠. 여러 나라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는 이런 비슷하게 하는 동네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주민들한테 배당금을 한대요.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제주도만 해도 이 주민자치 동네가 전통이 있고 동네 자산이 있어가지고 그 자산을 활용해가지고 무슨 이제 임대를 하니까 거기서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수익을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냥. 기본소득의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냥 주민들한테 전부 동네 가구별로 배당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게 제주도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가구별로 대부분 기본으로 하니까 그러면 가구 수가 많은 경우하고 적은 수는 어떻게 할 건가? 혼자 사는 경우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연세 들어서 혼자 사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동네 주민이라고 할 때 그냥 주민등록만 해놓으면 되나? 아니면 뭐 5년 지나야 되나? 10년 지나야 되나? 반대로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인데 주민등록 그냥 주민이라고 주민등록은 계속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건설업 같은 거 해갖고 도시에 가서 일하다가 중간에 이제 명절 때만 들어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경우에 이 사람한테 배당을 줄 건가 말 건가. 이게 아주 첨예한 갈등 사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네마다. 그러니까 실제 디테일이 들어가면은 논란이 되게 많은 거예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그래서 여기 있는 사례, 또 다른 걸 이제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실제 그동안 있었던 사례들이니까요.
근데 그냥 생각을 펼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더 해보면 어떨까?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책으로.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서비스로. 세금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갖고.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걸 전제로 하는 근대 정부. 그러니까 모던한 이 정부 시스템을 전제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돈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거로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공동체 기본소득 하는 경우에. 국가가 아니라 지역에서도 할 수 있으면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여기 유명한 사례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선마을 장고도 같은 경우에 가구당 1,300만 원을 배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장고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가 아니까 사례가 꽤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예를 들면 저쪽 대청댐 상류는 상선보호구역이라 수계 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계속. 거기는 뭐 맘대로 토지를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이 기금을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 기금을 어떻게 쓸 건가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고 또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같은 거를 정부가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토지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공동체 기본소득 같은 것도 똑같은 기본소득의 원리를 하되 범위를 국가가 아니라 지역을 단위로 또는 공동체 단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얘가 이제 주민자치의 경우에 제가 얘기했던 덴마크 같은 경우에 장고도처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섬, 삼세섬이라고 하는데 이 섬에서 풍력발전을 유치한 거예요. 인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례예요.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 섬 안에 풍력발전을 유치해갖고 그 풍력발전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주민들이 나눠 가져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배당을 하는 거죠, 전체가. 근데 이 경우에가 사실 이제 앞에 얘기한 기본소득에 완벽하게 해당되지는 않지만은 그 조건을 다 갖추지는 않지만 어쨌든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국가 전체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더 작은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소득의 영농형, 태양광, 해양정원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를 갖고서 해보려고 하는 이제 제안하고 그런 건데 에너지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이 삼세섬 사례처럼 섬 같은데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발전 같은 걸 해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조합을 만들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주민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우리가 기본소득 사례로 알래스카 예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이제 노르웨이도 비슷한데요. 실제 이제 변형 형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래스카도 그 지역의 자원을 석유나 이런 자원을 가져가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거거든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르웨이도 북해 유전을 개발하고 나서 이 북해 유전에서 나오는 엄청난 수익을 갖고 뭐 하냐면은 무상교육을 해요. 대학. 전혀 다른 얘기는 하지만 부탄 같은 경우에도 여행세를 받습니다. 부탄에 여행 오는 외국인들한테 하루에 200불 정도.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어쨌든 200불 내외 이 여행세를 받아요. 그 여행세를 받아가지고 전액 이 여행세를 두 가지에 쓰는데 하나는 의료, 무상의료. 전국민 무상의료하고 전국민 무상교육. 이 두 개의 투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실제 부탄 여행을 가면은 그 여행세를 걷어갖고 어디로 가냐면 뉴욕에 있는 은행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정부가 부탄 정부하고 이 국제 NGO랑 같이 요 법인을 설립했는데 그 법인 본부가 뉴욕에 있고 통장이 거기에 있어요. 정부에서 거기에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거기다 돈이 다 들어가요. 뉴욕으로. 그럼 그 돈을 이제 다시 보내주는 거죠. 관리를 투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원을 끌어내서 쓰는데 무상교육,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한테 무상의료, 심지어 여행 온 사람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해당되거든요. 여행 온 그 사람들한테도 무상의료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다
의료보험 커버를 해주니까 서비스로 하는 거죠. 무상 교육하고. 이런 식의 방법들도 사실은 변형된 걸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기본소득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공동체에서 하는 것 중에서 교회에서 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볼 수도 있다. 전주 화평교회에서 헌금 들어온 것 중에서 전 교인한테 일정 부분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공동체적으로도. 저희가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전제로 이 국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니까 자꾸 문제가 안 풀리는데 사실 재난기본소득도 지방정부가 전부 먼저 치고 나간 거예요. 전주에서 제일 먼저 한다고 그랬고 전주에서 먼저 시도를 하고 경기도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가져간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사례처럼 조그만 지자체라든가 조그만 지역에서 오히려 시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성공을 하면은 다른 데로 확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게 이 다양성에 대한 생각, 그래서 새로운 어떤 재구성을 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 기본소득의 형태, 우리가 경제가 가장 기본적인 경제는 가족 경제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소유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요즘에는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가족 간에는 소유가 없는 거죠. 서로 소유권이라는 거 공유하는 거죠. 그것이 조금 더 커지면은 확대 가족이라고 해서 이 확대 가족 범위 안에서도 공유예요, 사실은.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촌들하고 사실 뭐 재산을 왔다 갔다 하고 돈 대주고 이런 거 다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저희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학비 많이 대주셨어요.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딱 정해진 이걸 준다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 경제 공동체적인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70년대, 80년대에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또 그 이후에 이걸 완전히 파괴를 했거든요. 개인적인 거로. 지금은 가족이 없는 뭐 1인 가구가 3분의 1이 된다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이제 기본소득을 얘기해야 되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단위,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고 확대 가족이 있고 그 다음 단위가 우리가 작게 얘기하면 마을 정도가 될 겁니다. 마을. 보통 이제 마을이라고 할 때 150명, 700명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마을이 조금 더 나가면은 우리가 행정구역이라는 동단위가 있는데요. 이 동단위 밑에 통반이라는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진짜 이 통반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해요, 공동체적으로. 이 통반 단위에서 사실은 새로운 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도전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통반 단위에서. 여기는 이제 조금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일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전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수입이 생기는 경우, 그러면 이 수입이 생기는 거를 각 가정에 그냥 나눠주면 되거든요. 패널 창문마다 다 설치해도 되니까. 그건 동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읍면동이 동단위가 아니라 한 동, 두 동 하는 이 동단위에서. 동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가능한데, 그러면 이 작은 단위의 형태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정확한 그 기본소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도해 볼 수 있고. 이 교회에서 하듯이요. 공동체 기본소득이라고 실제 기본소득의 출발점이 사실은 이런 면에서 나왔거든요. 협동조합이나 국가가 아니고. 이런 데서 해보면서 이걸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확장해 간 건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이제 이 정부만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BI는 이제 기본소득이고요. BV는 바우처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BS는 서비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BI는 현금으로 주는 거라면 BV는 바우처,
지금 우리가 현금, 지역화폐로 주는 것 같은 거, 그거죠. 카드로 준 거니까. 그 안에 이용권을 주는 거잖아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양한 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 북한이나 사회주의에서는 배급권이라고 하는 거죠. 식량을 살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건과 바꿀 수 있는 표로 주는 거고요. BS의 경우에는 서비스로 거꾸로 받을 수 있는 거로 하는 거예요. BV는 바우처는 내가 선택권이 있어요. 뭘 살지를. 근데 BS는 그게 아니고 서비스를 이용권만 있는 거예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BI, BV, BS를 가지고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역사회 특징에 맞춰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BV 바우처를 하려면은 실제 거기 살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죠. 가까이에. 그게 없으면 멀리 가서 그걸 가져와야 되니까. 배급표를 받아도 배급표가 있어도 내가 그걸 살 수가 없다면, 교환할 데가 없다면 소용이 없어요.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대단히 지역 특성이 있는 거거든요. 바우처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주민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걸 교환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교환이 편리한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게 안 되면은 현금으로 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는 지역적인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현금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 특히 지역을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연구가 우리나라 사람이 한 연구예요. 이승윤 박사라고. 사실 제가 대단히 앞으로 주목할 만한 우리 젊은 학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대에 있다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로 간 젊은 여자 교수인데요. 진짜 똑똑해요. 이 논문 자체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승윤 박사라고 몇 분이 우리 기본소득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한 자료인데 국내에는 소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 논문 자체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밑에 보면 제가 그냥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쭉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미 이런 거를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 바우처, 배급표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논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제 자산에 관한 얘기인데요. 기본 소득이 아니라 기본 자산으로 주자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나온 새로운 주장들입니다. 특히 청년들한테 뭐 여러 후보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했던 거는 신혼부부한테 2억을 주자 얘기했던 모 후보. 그런 게 사실 이제 자산을 주자라는 거죠. 한 번에. 그 자산의 형태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땅으로 주자라고 하는 게 전통적 주장했던 거예요. 땅으로 나눠주자라고. 그게 이제 기본 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실 시작한 건 이겁니다. 처음에 이제 기독교인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땅을 나눠주거든요. 그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도록 하고 그 소유권이 자기가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50년이 지나면 다시 되돌려줄 수 있도록 희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런 제도가 성경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이게 계속 서양 역사에서는 계속 이제 활용을 하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특히 가족들한테 기본 자산을 갖도록 토지를 유지하도록 해주자. 그래서 50년 만에 한 번씩 원주인한테 되돌려줘야 돼요. 무조건. 원주인한테 되돌려줘야 되고 만일에 그러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거에 관한 얘기도 사실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아니라 자산으로 주자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주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아주 타임뱅크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은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한 게 이제 타임뱅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 24시간이라는 거 똑같으니까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타임뱅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오늘날 사회 같으면 1인당 얼마씩 걷잖아요. 그 강의를 제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 강사는 뭐 인터넷으로 본 사람 숫자까지 해가지고 강의를 받으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근데 타임뱅크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놓고 강의 하나, 두 사람 놓고 강의 하나, 제가 쓰는 건 1시간이니까 저한테는 1시간 비용만 주는 거예요. 강사료를 1시간 비용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부를 축적하기 없죠. 축적할 수가 없죠.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반대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의, 이제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원래 타임뱅크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 우리가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장애인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또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분들의 1시간도 똑같이 값을 쳐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아주 극단적인 평등주의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타임뱅크거든요.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시간을 주자라는 거예요.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 시간. 그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하는 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전혀 다른 상상력을 가지고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타임뱅크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10시간을 준다라고 그러면 내가 10시간 어떻게 쓰고 싶은가를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1대1로 강의를 가서 들으실 수도 있고 5천 명이 모이는 콘서트 가서 1시간을 쓸 수도 있고 한 사람한테 나 마사지 해줘라고 해서 그것도 1시간 내가 받는 거잖아요. 축구하는 데 가서 1시간 놀아도 그것도 1시간이야. 시간의 관점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그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서비스를 줄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한테 서비스 줄 때 똑같이 1시간을 쳐주면 되니까요. 내가 한 사람한테 상담을 해서 그 한 사람하고만 하든 지금 여러 사람한테 강의하든 그 사람한테 1시간 페이만 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준이 다른 거예요. 새로운 경제를 상상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의 관점에서 현금이 아니라 시간의 관점에서 만일 우리가 기본소득을 생각한다면 기본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 삶.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다른 상상력으로 구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의 5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 사실 엉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것들이 완벽하게 한가운데 딱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지만 5가지가 다 겹치는 거로 하는 게 이상적인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2가지가 겹치는 부분, 3가지가 겹치는 부분, 4가지가 겹치는 부분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 있고 또 개별적인 것조차도 개별성이나 보편성이나 무조건성이나 정기성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여러 가지 변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어떤 것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부의 영역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부는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노동, 인간의 이제 시간의 문제예요. 이게 인간은 시간의 면에서 공통적이니까, 그러니까 노동의 측면 또는 지식의 측면, 기술, 재화라고 하는 건 생산물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연이라고 하는 거, 토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거를 지금은 전부 돈을 갖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돈도 현금이 아니고 은행에 있는 숫자로. 오늘날의 경우는 은행에 있는 숫자예요. 실제 숫자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래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만 거래하는 거를 기본소득에 그냥 너무 현금이라는 거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탈금융경제 시대까지 왔거든요. 지금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MMT라고 하는 현대금융이론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값어치가 없는, 극단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MMT 이론은 현재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현재 여러분이 은행, 인터넷 뱅킹에 있는 돈은 숫자에 불과하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그냥 하세요.
결국 이게 다 무너져 내리면 적에 대한 실물에 기반한 경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물을 먹고 사는 문제는 전부 저기에 달려 있어요. 인간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나와 자연 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토지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어떤 생산물이 있는지라고 하는 거로 근본적으로 되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경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현대 금융 이론을 가장 쉽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지금 뭐 아무리 수식이 어떻게 해갖고 계산해서 지급준비율이나 이자율 어떻게 아무리 설명해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무너져 버리면 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경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는 돈과 상관없이 존재해야 돼요. 생존하는데. 그리고 생산물도 마찬가지죠. 그게 만들고 유통이 돌아가니까요. 토지, 자연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경제의 가장 기본에 있거든요. 저것이 가장 기본에 있고 그것들 사이에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신뢰에 의해서 거래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물물 교환이 먼저고요. 물물 교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진화했으니까요. 물물 교환이 가장 먼저였어요. 그 전에는 거저 거래하는 거예요. 가족처럼. 또는 가족이나 아니면 확대 가족처럼 거저 거래해요. 아주 긴 시간을 두고 신뢰를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우리 자식들은 해야 돼라고 하는 걸 갖고 거래하는 거거든요. 아주 긴 시간의 거래죠. 시간이 조금 더 좁아지면서 이거는 말씀드린 확대 가족 또는 그보다 조금 더 크면 동네, 마을. 이 거래의 시간 범위가 사실은 좀 좁아드는 거예요. 오늘날의 경우에는 대부분 거래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내일 다시 거래할 거란 이런 생각 안 하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상의 거래가 사실은 다 그렇죠. 실제 없어지기도 하니까요. 내가 거래한 이 회사가 내일 또 있을지 몰라요. 거래한 플랫폼을 의존하죠. 이 플랫폼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5년 갈지 10년 갈지. 지금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삶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이 비실물 물건과 가장 관계가 없는 인터넷 뱅킹에서 하는 것까지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생각할 때 훨씬 더 우리는 이 기본소득 문제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 경제, 돈이 변형된 역사고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우리가 그 크립토 커런시 이것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크립토 커런시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저기로 가면은 하루에 몇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화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은. 날마다 일상적으로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해주는 밥 먹을 때는 물물교환에 가까운 거예요, 실은. 신뢰가 있으니까 해주는 거잖아요, 아내가. 우리가 나가서 금과 같은 거 비슷한 거로 거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을 갖고 거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거의 쓰지는 않지만 현금도 얼마씩은 갖고 있잖아요. 페이퍼머니도 있고 저 메탈 코인에 해당하는 게 이제 원래는 동전인데 동전 녹이면 그거 갖고 이제 금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주가 되냐면 뒤쪽에 있는 플라스틱 카드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은 저기 있는 전자화폐라고 하는 것이 더 사회의 기본이 됐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그것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거로 저 전자화폐라고 하는 걸 가 있는 거죠. 카드 자체가 아니라 은행이 중요하지 않고 전자화폐가 더 중요한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 전자화폐가 부를 창출하는 근원이에요, 지금은. 전자화폐를 돌려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니까요. 지금 카드 회사들 다 망하는 거 아시고 이 전자화폐를 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데가 더 커지고 있잖아요. 이미 그거 드러나고 있거든요. 어디서 부가 창출되냐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방식의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에서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관점은 조금 다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금 중심의 생각에서 신용카드, 전자화폐, 그리고 크립토커런시까지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이 앞단계가 없는 게 아니냐면, 없는 것이 아니라 있거든요, 지금도. 아주 희소한 형태지만은 물물교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처럼 실물을 거래하는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삶의 실제 우리 경제는 전체가 다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원칙을 가지고 너무 거기에 몰입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아래서부터 실제 생존을 위한 경제에서 물물교환 경제로 금융경제로, 그리고 금융경제 중에서 이쪽에 있는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적인 사회가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고, 이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다른 사회가 없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회도 존재하고 있어요. 현재. 퇴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부분적인 형태로. 말씀드린 가족경제, 또 동네에서의 물물교환, 또 여기 있는 것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아직도 남아있지만 교수한테 선물을 주면 안 됩니다.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그 거래는 물물교환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니까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경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경제 또는 다른 유형의 경제들도 남아있고 그것이 실제 사회에서 일정 부분 작동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 부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한국의 정부는 우리가 이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하는 서양의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정부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부입니다. 이 정부랑 우리나라 정부랑 기본소득 얘기할 때는 저는 접근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정부가 세금을 걷는 권한이라든가 이걸 나눠주는 권한이라든가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의회에 있어요. 대부분. 의회가 훨씬 더 권한이 커요. 우리는 기재부가 더 크잖아요. 기재부가 엄청나게 큰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결정 구조 자체가 정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논의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실제 이게 이제 한 국가 안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그리는 연결돼서 다 돌아가거든요. 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재정 금융기관도 금융제도도 있고 기업도 있고 자본가, 기업, 가계, 토지 소유주 이것들 사이에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경제 시스템이. 근데 이 흐름 자체가 이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가장 수익을 내갖고 이 자본가들이 수익을 내서 나머지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여기가 이제 국가를 살리는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겠고, 근데 이 금융기관하고 이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과도하게 집중된 걸 어떻게 풀을 건가?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정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산에 관여하는 걸 통해서, 토지에 관여하는 걸 통해서, 가계에 관여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 가계에 관여할 때 여기서 직접적으로 여기다 넣어주자라고 하는 게 기본소득이잖아요. 정부가 직접 여기다 넣어주자는 거예요. 가계로. 그동안에는 여기서 돌아가는 걸 통해서 노동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이 자본, 그러니까 생산 가지고 나타나는 이 소득이 아니라 생산이 아니라 자본을 갖고 얻어낸 소득이 훨씬 더 많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하고 자본 축적을 통해서 토지를 갖고 있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소득을 통해서 가계의 경우에 공평하게 배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를 공평하게 배분되기 위해서 어떤 이 흐름을 새로 구성할 건가? 그 중에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그림 하나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 그림을 촘촘하게 더 그려서 말씀드린 중앙정부도 있고 지방정부도 있어가지고 지방 분권을 더해서 이게 촘촘하게 더 지역에 맞는 문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맞는 문제를 나눠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게 지방 분권을 얘기하는 또 주민자치나 공동체를 얘기하는 이유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가지고. 그리고 이 국가 시스템 갖고 얘기할 때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를 돌리는 구조 안에서는 이게 대립되는 게 딱 명확하게 나타나니까 자꾸 저거 갖고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다른 기본소득에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 트렌드는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틀을 갖고 대항하는 데는 우리가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 이 경제가 기존에 돌아가는 방식을 갖고.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보자. 다른 방법도 특히 저는 지역 중심으로 또는 공동체 중심으로 또 탈금융경제, 탈현금경제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서 우리가 이 기본소득으로 추구하려고 했던 보다 평등한 경제, 특히 사람 중심의 공정한 경제를 만드는 방식들을 좀 생각해보고 상상력으로 생각해보고 그걸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더 진행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이거를 어떻게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거는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질문. 예,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가장 뇌리에 남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국가 금융자본과 이게 자산 자본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 전체 기본소득 지급할 경우에 충돌이 많고 반대가 많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할 때는 충돌이 좀 덜하다 말씀 드리면서 사실 지금까지 지역적으로 기본소득 주는 자치구를 보면서 그 말씀이 실감이 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까운 우리 이제 부여군에서도 지금 한다고 했고요. 또 이제 대전시 구르면 대덕구에서도 용도수당 준다는 거 보면 작은 단위에서는 큰 반발 없이 바로 실행이 되는데 어떤 광역 단위 또는 국가 전체 할 때는 상당히 반발이 심하다는 게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지역에서 이런 기본소득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이 축적되었을 때 이후에 하여튼 나라 전체가 가는 게 맞는 겁니까? 그래야 되는 건가요? 순서상으로? 예, 저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걸 제안을 드린 거니까 이제 다음 주에 또 더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볼지를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는데 뭐 저는 작게 시작하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확산시키는 게 훨씬 더 쉽지 않겠나. 그러니까 전주에서 한번 해가지고 또 경기도에서 어쨌든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니까 결과가 나니까 다른 데에서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 차원의 경우에도 조금 더 성공 사례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더 만들어 가지고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걸 확대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제 지금 다음 시간 얘기를 하려고 직접 해결을 우리가 하는 걸 직접 행동이나 직접 해결하는 걸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단위든 뭐 작은 공동체 단위든 해서 다양한 실험과 도전들을 통해서 그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실험 뭐 이런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지향은 그 원칙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용 5가지 정도의 기준 정도를 했을 때 저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전 국민에게 이 전 국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다툼의 좀 지점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서로 통용하고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기간을 좀 정해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게 뭐 바우처가 됐든 뭐 현금이 됐든 혹은 현금성 뭐 지역화폐 어떤 다양한 형태로 결국 그게 결국 가야 될 지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거에서 나중에 굳이 그 길이 아니어도 좀 새로운 그 대안으로 좀 가는 거에 대한 모색도 좀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식으로 좀 저는 이해를 좀 해서 그러면은 그 원칙적으로 얘기했던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성 화폐를 누구에게나 개인에게 지급해보자라고 하는 기본소득의 그 기본적인 취지, 목표 지향하고는 좀 결이 달라지는 건지. 예, 그 기본소득에 추구하는 근본적인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정책으로 이걸 하는 것이 목표인지 사실 그 부분도 명확하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당장 가능한 거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국가적으로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아직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국가 전체에 이런 걸 적용한다면 그걸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탄이나 보편 교육을 하는 데나 보편 의료를 하는 데는 있거든요. 또 지역적인 사례, 저희가 예를 들고 있는 알래스카라든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본소득에 좀 못 미치긴 하지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걸 하는 데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 그 실제 실현 가능한 거를 생각해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장기적으로요. 당장 필요하니까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집에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빠가 너희들한테 기본소득만 줄 테니까. 충분성을 요구할 것 같은데. 이게 충분성을 협상을 해야죠, 이제. 근데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한번 해볼까 수업하면서 그 얘기는 몇 번 했어요. 그런 거. 가끔 실험을 했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그냥 일정한 액수 주고서 어떻게 썼나를 확인하는 거를 또는 어디에 쓰고 싶은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통 훈련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걸 해본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팀 단위로 5명 정도한테 10만 원 정도 줄 테니까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쓰고 싶은지 같이 합의해 가지고 쓰고서 갖고 와봐라. 그리고 발표시키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해요. 다른 팀하고 쭉. 누가 가장 잘 썼나.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소득 논의에서 중요한 오류 중에 하나는 이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전제가 서구적인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현금, 그리고 정부 시스템.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걸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제 자체가 틀린다고 봐요. 그렇지만 여기서 추구하는 이상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삶의 기본을 갖추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상, 아이디어라는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하지. 이 기본소득을 제한하고 있는 그 전제 자체가, 사회에 대한 전제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 시스템, 우리랑 다르다니까요.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이 기본소득 논의에서 전제하고 있는 국가 시스템 성격 자체가 우리랑은 다르고. 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현금 문제예요. 지금 현금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놓치고 있거든요. 현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소득에서 얘기하는 현금의 성격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돈의 의미하고는 전혀 달라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저는 그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현금으로 준다는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얘기하듯이 상위 20%한테는 캐시백으로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예,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거를 서로 설명해 낼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만약 100% 캐시백으로 지금 지역화폐로 줬던 거에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사실은 있을 수 있는데 현금이 아니잖아요. 실제 현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재난 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이 예를 들어 뭐 이미 기본소득을 일부 시행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뭐 경기도의 청년수당이나 뭐 농민수당 같은 경우 사실은 아까 그 고전적 의미의 그건 아니죠. 화폐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쭉 바우처나 이런 도표에서 거. 설명하셨던 이제 바우처 형태나 그 카드 형태, 예. 카드머니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글쎄 중요한 거는 그 상황과 조건에 맞게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제 상황 시장 내에서 내가 필요한 재화를 구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되는 거지. 그것이 꼭 현금이든 뭐 예를 들어서 전자화폐든 혹은 뭐 아까 말씀드린 메탈이든 뭐 그것보다는 그건 상황과 시대 조건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 좀 더 핵심은 말씀드렸던 내가 필요한 재화와 용역이나 필요한 서비스를 그 지급되는 그 무엇인가 뭐 그게 어떤 형태가 되든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은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게 현금성을 갖고 있는 수단을 화폐 통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렸던 그 부분요. 실제 그거를 뒤에서 그렇게 결정 내리는데 또 다른 이익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화폐는 지역의 이익이 남겨야 된다라고는 이익이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카드를 주는 경우는 카드 회사에서 예, 금융자본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만약 바우처 시스템을 한다면은 이 거래 방식이 또 달라지고요. 기본 서비스를 한다면 기존에 있는 복지 서비스가 유지가 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구조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레버리지, 이걸 더 한 걸음 나가게 할 수 있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걸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지역화폐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재난 시대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걸 카드로 한다든가 그냥 캐시백으로 한다든가 또는 바우처로 한다든가 예견 그냥 기본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호응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상황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또 지역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농민 기본소득이나 청년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얘기한 기본소득의 5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출발점으로 삼아야지 그게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빨리 변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이거는 내 살아생전에 안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하거나 주민자치에서 시도를 해보거나 우리 대전에서 청년기본소득 해보자, 청년자선제 해보자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전 반대 지점에서 사실 예, 생각하는데 예. 도리어 자치단체나 그 행정력을 집행할 수 있는 정부에서 집행해야지 훨씬 효율적이고 속도 있게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대덕구에서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을 논의했지만 그걸 과연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 4, 5, 6학년 해당되는 어린이에게 월 2만 원 정도씩을 지급하는 거를 자치단체에서 집행하고 결정을 했으니까 올 10월부터 집행이 가능하지 정말 그 마을 단위에서 실험도 하고 해보자 해서 재원 마련 도리어 이게
뭐 진짜 뭐 저희 생애 우리 대덕구에 있는 아이들한테 한번 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도리어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예, 그 네. 부분은 뭐 전 동의합니다. 지자체에서는. 근데 중앙정부를 상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본소득 얘기는. 지방정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차원이 다르죠. 뭐 조금 다른 의미겠지만 결국은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산과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범위가 있는 거고 중앙 정부는 또 중앙 정부만큼의 예산과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이렇게 확대되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비례해서 상황과 조건이 잡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 같은 경우도 결국 중앙정부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 국민에 해당되는 연령대 아이들에게, 연령대 어른들에게 집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저항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전체가,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예를 들자면은 부여에서는 재난기본소득으로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하는데 대전에서는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럼 과연 부여는 돈이 많아서 그런 거고 대전 돈이 없어서 그런 거냐? 결국은 이걸 집행하고자 하는 집행 권한자의 의지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측면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 의지를 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지방정부고 중앙정부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단위에서의 현실적인 정치적 판단도 정책적 판단도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사람이 그 정도의 권한과 자리에 있다면은 훨씬 더 뭐 이렇게 소꿉장난 하듯이 밑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빠르고 전면적으로 집행도 가능하면은 뭐 그러면 좋죠. 예, 빠른 길로 그 갈 가능성이 수도 별로 있는 없는 것 방향이 같아서 그런 거. 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예, 위로 올라갈수록 관여되는 사람 숫자가 많아요. 더 많은 사람을 선택해야 되니까 더 복잡해서. 시간이 좀 남아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아까 이제 설명하시면서 특히 바우처 관련해서 그 이제 뭐 북한의 배급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배급권이건 현물이건 현금이건 이게 그 기본소득의 그 큰 틀을 사실은 국가 단위에서 그 시행했던 그런 역사적 사례들은 사회주의 국가였다고 또 이렇게 아주 뭐 단순화해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그 러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예를 들면 북한이나 중국도 지금 그런 바우처 제도 그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좀 뭐 차원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기본적인 주택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배급권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어떤 그 장단점이 있는지 차별성이 있는지 좀 그 의견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본소득 얘기할 때 이제 최저 생활 수준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 최저 생활 기준에 대한 기준을 누가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의 문제하고 또 다른 거는 어쨌든 메커니즘 얘기죠. 이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 메커니즘 자체가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이걸 최소화한 부분이거든요. 가장 단순하게. 최소화하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보수 쪽에서 가정하는 논리거든요. 국가가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부분을 최소화하자. 사회주의 국가는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전체, 시스템적으로 사회 전체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그 안에서 일부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할 때 지금 그 바우처 배급권이나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거를 최소화한 부분으로 기본소득이 접근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그걸 최소화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안 맞는 부분이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논의는 조금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래서 자꾸 그런 실제 우리에게 디자인을 해본다면 어떤 점들이 고려돼야 될 건가라고 하는 얘기를 좀 생각해 보면서 공동체 단위 또 우리 예를 들면 이쪽 전민동에서 이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적용한다면 말씀하신 이제 배급고 문제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동네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제공되고 있는 현재 있는 이 물리적 제공되는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요. 경제 이 에코시스템 자체가 경제 생태계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걸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상상이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 시스템 같으면 전체를 갖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통합적으로. 이건 요거 하나만 갖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나 동네나 또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상을 가지고 한번 단기 프로젝트처럼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그러면 지금 얘기는 정권을 안 바꾸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정권을 바꾸려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재미있는 어떤 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키 같은 거죠. 그냥 이거 갖고 열면은 모든 게 열리진 않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거 갖고 한번 먼저 찔러보면은 뭔가 거기서 길이 열릴 것 같은 그런 포괄적인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아서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본소득에 찬성을 하셔서 모이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도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뭐 조세 저항이 있겠고, 뭐 재원확보 문제도 있고, 교수님 생각은 그 외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얘기를 한번 듣고 싶거든요. 기본소득의 문제점. 예, 가장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쉽게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제가 이제 저희 이 기본소득 특히 우리 지역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은 5대 원칙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와닿나? 기본소득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점에서 기본소득이 끌렸나? 이런 얘기를 좀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거에 가장 어떤 점이 어필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오셨는지.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똑같이 나눠준다는,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옛날부터. 토지 공유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이 끌리는 이유가 이제 경제의 선순환, 경제 정책으로서 예. 끌려서 이제 지지를 하는 편인데, 뭐 어떤 이들은 아까도 말씀하신 그것이 공산당에서 하는 그 배급제 아니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기본소득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력이 저하돼서 이렇게 이제 뭐 중산층이 뭐 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의욕을 저하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좀 문제점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소득과 그리고 기본소득을 전제로 한 사회가 구조적으로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예.
뭐가 다른지. 그 자본주의 사회라고 제가 표현했을 때는 지금 아까 현금 위주로 경제가 돌아가는 사회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금이 있으면 현금은 이제 은행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있는 돈은 정부가 보증하고요. 그리고 정부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일정 부분 직접 쓰기도 하고 또 이 중에 일부를 개인들한테 직접 준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전체 경제 구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실제는 지역화폐를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지역화폐를 주면은 그 지역화폐 뒤에는 이 지역화폐를 관리하는 핀테크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전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기본소득 논의에서는. 근데 지금 소득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는 핀테크 회사 같은 데예요. 카드 회사나. 금융경제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디지털 머니.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카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레버지를 이용해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가가치가 금전적인 어디로 부가가치. 가냐라는 거예요. 예, 그 부가가치가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예를 들면 가장 돈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구글, 애플, 전부 이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 애플, 사실은 구글, 애플은 조금 다르지만 아마존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 알리바바. 근데 알리바바는 유통회사도 아니고 거래 플랫폼일 뿐이잖아요. 근데 거래 플랫폼인데 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아놓잖아요, 미리 카드. 근데 카드도 아니에요. 이건 숫자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거래를 한다고 할 때 여기는 수익을 계속 남기는 거예요. 지금 아까 재난기본소득을 상위 20%에 대해서 카드 캐시백으로 한다고 할 때 그 캐시백 회사가 얻는 수익이 엄청날 거라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수익, 뭐 돈 벌어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곡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 왜곡이, 경제, 우리가 모르는 데서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왜곡되는 거에 대한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세금 걷어갖고 그냥 나눠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 재난기본소득 뒤에서 정부가 하는 거나 돈을 세금 거나 이런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요번에 특히 이 상위 20% 캐시백으로 주겠다는 얘기 갖고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된 것 같은데. 예,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얘기해서 요즘에 기재부 오피아들하고 카드사하고 결합해서 그 디자인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로 누가 봐도 그런 상황에서 과하게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보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현실적으로 그게 맞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도 원통 대전이라고 해서 카드를 가지고 지난번에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 그쪽으로 들어오면은 당연히 거기 안에 일정하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어마어마한 자금이 쌓여 있겠죠. 숫자상으로 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걸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개별적으로 소비하지만 소비하는 기간 동안에 남아 있고 그렇죠. 남아 있는 걸 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누군가는 뭐 핀테크가 아니라 사실 어마어마한 그렇죠. 핀테크가 아니에요. 그때는 핀테크가 아니겠죠. 저희가 갖고 있는 제 5만 원, 10만 원이 작은 게 모여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 부분이 주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접근이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거는 도리어 그거를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이제 정부가 되겠죠. 현재로서는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가지고 지급하는 형태니까
그거를 지급하면서 들어가는 어찌 보면 금융비용격으로 성격으로 그 비용이 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일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청년 기본 수당 같은 걸 지급하는데 어쨌든 지역 화폐로 카드 형태로 발행을 하는데 말씀해서 똑같은 형태가 있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뭐 얼마다 이렇게 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운영 주체와 뭐 특정 업체가 되겠죠. 특정 업체와의 조율을 통해서 최대한 어쨌든 조절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일정하게 그거를 지급받는 일반 수혜자들, 수혜 그룹들은 그 논의에서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모든 수혜자들이 그 부분까지 고민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거는 좀 특화되고 전문화된 분야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뭐라고 할까 좀 새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특정 집단이나 특정 뭐 업체에 과도하게 그런 좀 수익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쌓이는 거를 좀 이렇게 조율하는 그 정도로 좀 그렇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에 할 얘기. 왜 그러냐. 사실은 지금 이제 대부분 이 정부, 특히 관료가 기계적이고 투명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관료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뭐 시키면 할 거고 법을 정해주면 할 거고 이렇게 관료 시스템을 관료들이 독자적인 이익 집단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관료도 독자적인 이익 집단이에요. 가장 대표적이고 본인들은 공정하다고 얘기하고 합법적이고 모든 그 근대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논리를 다 내세워요. 무서운 이익 집단인 겁니다. 윤석열 보시잖아요. 검찰 출신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관료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를 너무 잘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도 꼼짝을 못해요. 정치 권력들이 지금 관료가 들여대는 잣대를 갖고 정치 세력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관료를 어떻게 통제할 건가가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료 시스템. 관료 개인이 아니고 관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처럼 끈 떨어진 거거든요.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전혀 다르죠. 관료는 위에서 명령을 하면 밑에서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처벌 시스템이나 규율 시스템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메커니즘, 이 기계를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관료 시스템인데 임기가 있는 정무직들은 이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한국 사회 전체가 다 그런 이익 집단이라고 생각할 때 모든 사실 뭐 지금 기본소득을 얘기하시는 분은 마찬가지죠. 그 중에 하나야라고 보면요. 그럼 우리가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할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상적으로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현실이니까요. 지금 계속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누가 참여를 하고 있는가? 기본소득 논의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세력들이, 어떤 대표 그룹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 뒤에는 어떤 이익들이 있는가? 무엇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저는 우리 국민들도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가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뭐 교과서에서 본 거라든가 이상적으로는 실제 해결이 안 되죠. 상처를 많이 받을 거고요. 좀 그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가능한 방법들, 또 가능한 변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혁명을 하기에는 어려운 시대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혁명을 하겠다는 분들을 만났는데 전부 노인분들만 계시더라고요. 네, 혁명의 시대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변화,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모으다 보면 그게 가능할 거란 그런 기대를 늘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 그때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